얼마 전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넘으면 못 받게 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적인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너무 반발이 크다 보니까 그럼 무주택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넣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의 자산 기준 그리고 소득 기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대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자금 대출의 기본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해보면 이런 식의 이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세입자가 저 전세자금 대출 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송금을 직접 해주게 되고요. 집주인은 만기가 됐을 때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은행에 만기가 됐을 때 전세자금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이 실행되고 상환되는 과정에서 전세 세입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형태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은 돈 빌리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빌리겠다고 신청하는 사람과 돈을 갚는 사람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릴 때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갚기 마련인데 전세자금 대출은 돈을 빌리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은 세입자지만 결국 그 돈을 갚는 사람은 집주인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돈을 빌리는 사람, 그러니까 세입자의 담보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이라고 한다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의 담보가 중요하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치더라도 이 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신뢰라는 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되고 신용대출은 신용을 담보로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게 됩니다. 또 그렇다면 얼마나 빌려줘야 되느냐? 사실 이 담보라는 것의 가치를 평가하고 만약에 이 담보가 한 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돈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 이 리스크를 배제한 다음에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대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그렇지 못한 구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을 할 때에는 은행이 집주인에게 돈을 직접 송금을 하게 되고요. 만기가 됐을 때에는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을 직접 하게 되는 구조를 띠다 보니까 사실 세입자, 대출을 신청한 세입자가 소득이 얼마인지, 뭐 집은 몇 채인지, 이 사람이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집주인이 나중에 은행에게 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 세입자의 소득과 자산 규모보다 세입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제한적으로도 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집값보다만 아래기만 한다면요.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인데 우리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정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기준을 정해도 사실 무관한 거고요. 반대 극부로 이 집값은 30억 원인데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20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도 사실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집주인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30억 원짜리 집을 경매에 넘겨서 보증금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무제한적으로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저 이번에 청담동 저택에서 좀 번듯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야 될까요? 사실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과거에 보증금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4억 원, 전세 보증금 4억 원, 그리고 지방에서는 전세 보증금 2억 원까지는 서민들이 사는 집으로 통계적으로 보이니까 이 정도 집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도록 하자라고 기준을 정해왔던 거고요. 올해 바뀐 것이 보증금 기준은 좀 완화했습니다. 보증금을 수도권은 5억 원까지 그리고 지방 쪽에서는 3억 원까지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도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라고 기준을 정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반발이 된 것은 소득 기준을 넣고 그러니까 다주택자 대출도 제한하겠다라고 기준을 넣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4억 원이라는 보증금 기준, 5억 원이라는 보증금 기준 이런 건 어떻게 도대체 정했을까라고 살펴보면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나도 과다하게 해주게 된다면 너도 나도 청담도 저택에 들어가서 전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너무 안 빌려주게 되면 서민들이 전셋집조차 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통계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까지 규모가 서민들이 사는 전셋집이더라라는 규모를 산출해낸 다음에
국민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규모를 정한 것이 지금까지의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전세자금 대출 규모 그리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 기준인데요. 아마 연소득 7천만 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기준은 모두 다 제각각일 겁니다. 어떤 국민들은 연소득 7천만 원이면 부자인데 이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연소득 7천만 원으로 아주 빠듯하게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2억 원 모으는데 거의 5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우리는 어디 가서 삽니까? 라고 반발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자꾸 받아서 갭 투자를 하고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풀로 대출을 받아서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데 부동산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를 잡지 못하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꼭 잡아야 되겠다라는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혹은 자의적으로 혹은 정무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 정도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묻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정했더라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잇는 남자입니다.